고성이가 은호 엄마 식당에 들이닥쳐 내 엄마하고 내 동생은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라고 협박하던 순간 은호는 그날 밤 자기 인생을 걸고 택시를 탔는데요. 그 집 대문 앞에서 은호는 고성이와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성재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장면을 뒤늦게 목격하면서 은호읍의 생모가 고성이일 수도 있다는 정황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성재가 결국 독립과 사표까지 결심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한 척 살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엄마 역할을 하는 척했고, 누군가는 아버지 역할을 지키는 척했고, 누군가는 자식으로서 참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척이 오래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레 폭발하더라고요. 이번 폭발의 시작은 식탁도 회사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은호 엄마의 식당이었어요. 정순이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은 은호에게는 마지막 안전지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거나 마음이 꺾일 때 결국 돌아가 숨을 고르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은호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공기가 변했어요.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평소처럼 화려한 외모와 여유로운 표정을 걸치고 있었는데요. 그 여유가 더 잔인했습니다. 고성이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주위를 한번 훑더니 정순이를 그냥 쳐다보더니 끝내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다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하듯이요. 정순이가 불쾌한 표정으로 대체 왜 또 온 건데? 은호 불러요. 올 때까지 안 갈 거니깐나고 큰 소리를 치며 은호를 불러내라고 했습니다. 지강호가 누나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지은호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은호야. 쉽게 가자. 우진이 당장 다시 병원으로 데려다 놔. 그 한마디에 은호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강한 어조로 위협적인 표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똑바로 꽂았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한 달 안에 이 가게 문 닫게 될 거야. 위생 문제든 음식 먹고 탈나게 하든 방법은 무궁무진이야. 정순이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더듬자 고성이는 오히려 웃음을 얹었습니다. 그 정도 일로 내가 끝낼까? 은호야, 너만 힘들게 할 줄 알아. 내 엄마하고 내 동생.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은호는 자기가 욕을 먹는 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동생을 건드리겠다는 말은 달랐어요. 은호는 손끝이 떨렸는데도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눌렀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 가족을 협박하시는 거예요? 고성이는 은호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알아들었구나라는 듯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잔인하게 덧붙였습니다. 너 지금까지 운 좋았던 거야. 근데 운은 내가 끊으면 끝이거든. 고성이는 더 말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순이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은호를 붙잡고 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이 그러는 거야? 하고 묻는데요. 은호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은호 머릿속은 딱 하나로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따져야 한다. 늦으면 정말로 엄마 식당부터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은호는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했는데요. 은호는 그 흐릿함 속에서 자꾸만 고성의 목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한 달 안에 문 닫게 해줘.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그 말이 심장을 쿡쿡 찔러서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는 고성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호는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내리다시피 했는데요. 그런데 은호가 향한 곳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지나야 하는 대문 앞이었습니다. 그 대문은 높고 단단했고 그래서 은호에겐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호는 그 벽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은호가 택시에서 내리고 고성이도 차에서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듯이요. 은호야, 여기까지 왔어?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은호는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방금 우리 엄마한테 한 말 취소하세요. 협박도 장난도 아닌 거 알아요. 고성이는 집안에 박진석 회장이 있었기에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태도로 낮게 말했습니다. 취소, 은호야, 나는 항상 내가 한 말을 잘 지켜. 내 말 안 들으면 한 달, 그 안에 가게 문 닫게 해줄게. 은호는 대문 밖에서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너무 가벼운 톤으로 던졌습니다. 한 달이 뭐야, 당장 내일이라도 난 가능해. 너만 고통스럽게 할 줄 알았어? 내 엄마 식당은 손 쉬워. 위생 문제 하나만 터져도 끝이야. 음식 먹고 탈이라도 나면 사람들 발길 끊기는 건 순식간이거든. 은호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몸으로 먼저 와닿았거든요. 당신이 사람입니까? 은호가 그렇게 말하자 고성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있지. 은호야, 세상은 예쁘게만 돌아가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대문 앞 도로 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은호와 고성이를 동시에 비췄고요. 운전석에서 내린 건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원래 그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바깥 일정이 길어져 차를 타고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대문 앞에서 서로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는 자기 새엄마, 하나는 자기가 은호 후배라고 부르는 사람. 성재는 순간적으로 발이 멈췄습니다. 이 조합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고성이가 은호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은호를 보며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말합니다. 은호야, 그 한마디가 성재의 머릿속을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성재는 지금까지 고성이가 남을 저렇게 부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아래 사람을 자기 소유물처럼 부르는 방식, 그게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성재가 대문 앞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은호 후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호는 숨이 가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한데요. 부사장님은 여길 어떻게? 지은호는 이 상황과 관계가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가족이 우선이라 그것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꼭 따져야 할 게 있어서요. 성재가 고성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는 사람을 어머니라 부른 상황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는 가족 걱정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성재를 의식한 듯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당신 아들 앞에서의 얼굴로요. 성재야, 들어가. 이건 어른들 일이다. 그 말이 성재를 더 자극했습니다. 고성이가 뭔가를 숨길 때 항상 쓰는 말투였거든요. 성재는 한 발 더 다가가서 낮게 물었습니다. 어른들 일이요? 그럼 왜 은호 후배를 은호야라고 불러요? 고성이가 아주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0.5초가 성재에게는 크게 보였습니다. 성재는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니다라고 직감했죠. 은호가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고성애 씨가 제 엄마 식당에 와서 협박했어요. 한 달 안에 문 닫게 할 것이라고요. 위생 문제든 탈나게 하든 방법은 무궁무진이라고요. 게다가 제 엄마랑 제 동생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성재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은호야, 흥분했구나.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오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해 아니에요. 녹음 있어요. 성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녹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고성이가 대문 안쪽으로 은호를 밀어넣으려는 듯 손을 뻗었는데요. 성재가 그 손목을 딱 잡아 멈췄습니다.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가 급히 시선을 돌려 들어가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서 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 후배 회장님께 말하려고 온 거예요? 은호는 순간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사장님. 오늘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에요. 성재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선택했습니다. 지금 외면하면 이 집은 더 끔찍해진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같이 들어가요. 그렇게 은호와 성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벌어진 일은 전조였고 거실은 폭발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접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먼저 성재를 보며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리고 너희 둘이 왜 같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성재는 목이 잠긴 듯 했지만 끝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지은우라는 학교 후배예요. 은호 후배가 할 말이 있어서 같이 왔어요. 저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고성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별일 아니에요. 애들이 오해를 좀 해서 내가 정리할게요. 그 순간 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호는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했는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오해해서 온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왔어요. 박진석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확인, 뭘? 은호는 감정을 먼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부터 꺼냈죠. 고성애 씨가 제 엄마 식당에 와서 협박을 했어요. 한 달 안에 문 닫게 한다고요. 위생 문제든 음식 먹고 탈나게 하든 방법은 무궁무진이라고요. 그리고 제 엄마랑 제 동생을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흥분해서 그래요. 내가 그런 말을 왜 해요? 은호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있어요. 박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틀어. 거실에 고성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렀습니다. 한 달 안에 문 닫게 해줘. 방법은 무궁무진이야. 내 엄마하고 내 동생은 다시는 인간구실 못하게. 말이 끝날 때마다 공기가 더 싸늘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고성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보, 그건 말이 좀 과해졌던 거고. 박진석이 낮게 끊었습니다. 과해진 건 말이 아니지, 마음이다. 성재는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박진석은 가족을 배신하고 건드리는 것은 짐승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성재도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몸 안에서 부딪히는 걸 느꼈습니다. 은호 후배의 과거가 이 집의 어두운 구석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 그리고 어머니가 은호 후배를 은호야라고 부르던 그 섬뜩한 익숙함. 박진석이 고성이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성희야, 지금 당장 말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고성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살려고. 박진석이 다시 끊었습니다. 누구를 밟고 살았는데. 고성이는 그 순간 계산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회사 살리려고 종종 사람들 가끔씩 밟아왔잖아. 왜 나만 악마야? 박진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밟았다. 그래서 너는 집에서 밟았어. 그 말에 성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이 거실에서 벌어진 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폭력의 실체가 박진석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성재는 이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참을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목격한 은호의 분노, 고성희의 협박, 그리고 거실에서 들린 녹음, 그 모든 게 성재에게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집은 나를 살리지 않는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자. 그날 밤 성재는 자기 방 문을 닫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표 파일을 열어놓고 커서를 깜빡이게 해놓은 채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했는데요. 결정을 한 건 맞는데 그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너무 잘 아니까 몸이 먼저 겁을 먹더라고요. 성재에게 집은 따뜻한 곳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 시스템 한복판에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성재는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은호 후배를 그렇게 불렀지? 왜 대문 앞에서 은호 후배를 막으려고 했지? 그 거실에서 녹음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던 얼굴. 그게 사람이 맞나?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가장 컸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그걸 모른 척했지? 새벽에 거실로 내려가 보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성재가 내려온 걸 보자마자 차를 마시듯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 태어남이 더 서늘했죠. 성재야, 아직도 앉아. 성재는 그 말을 걱정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소파에 앉지도 않고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한테 왜 그러셨어요? 고성희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너 그의 편이니? 성재는 그 질문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라 선을 넘었잖아요. 식당에 가서 협박하고 대문 앞에서 또 협박하고. 그게 지금 우리 집에서 할 짓이에요? 고성희는 잠깐 침묵했다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 순간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고성희에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누르면 움직이는 도구요. 그래서 성재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은호 후배는 뭐예요, 어머니한테? 고성희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너 오늘 봤지? 내 아버지 표정. 이 집안이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져. 내가 그렇게 원해? 성재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항상 집안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썼거든요. 성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전 이 집안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집안 때문에 남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워요. 성재가 방으로 올라오는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는 죄책감이 아니라 결심의 무게였어요. 성재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사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인쇄하려다 멈췄는데요. 잉크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두려움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영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성재 오빠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나 할 말 있어요. 영나는 원래 성재에게 이렇게 먼저 연락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차를 몰고 영나와의 약속 장소인 큰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 은호 후배와 대문 앞에서 마주친 뒤로 대문이라는 단어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는데요. 큰 카페의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이 공간에는 고성희가 없으니까요. 영나는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영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더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갈 거야. 성재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또 손대셨어?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맞고도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게 더 무서워. 그래서 나왔어. 그 말을 들은 성재는 어제 은호 후배가 대문 앞에서 버티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겹쳐짐이 성재 가슴을 확 눌렀습니다. 나만 안전한 척하면서
남들이 얻어맞는 걸 구경했구나 하는 자책이 몰려왔거든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 무섭지 않아? 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섭지. 근데 무섭다고 다시 들어가면 난 평생 그 집에서 엄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난 그게 더 무서워. 영라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업실 임대 계약서였는데요. 영란은 그걸 성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 이거 계약했어. 보증금이랑 월세도 내가 감당할 거야.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성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자기 사표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결심이었죠. 나를 나로 살겠다는 결심. 성재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사표 썼어. 영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제출만 남았어. 영라는 잠깐 말이 없더니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빠도 나처럼 무섭겠네. 성재가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근데 어제 은우 후배가 대문 앞에서 버티는 거 봤거든. 그때 생각했어. 내가 이 집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나도 어머니처럼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영라가 성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빠 그럼 나가. 완전히. 성재는 그 한마디에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바로 그날 저녁 박진석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식탁이 아니라 집안 분위기가 가장 냉정해지는 거실로요. 어제 은우 후배가 거실에서 폭로를 했듯 성재도 거실에서 자기 인생을 폭로하려는 겁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박진석은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성재가 들어오자 낮게 말했습니다. 너 어제 일 때문에 온 거면 지금은 말하지 마.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 때문이기도 하고 제 일 때문이기도 해요. 박진석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말해. 성재는 사표 봉투를 박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독립하겠습니다.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박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짧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야? 성재는 순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라고 말할 뻔했는데요. 그 말을 하면 박진석이 고성희와 정면 충돌할 게 뻔했습니다. 박진석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만큼 분노도 극단으로 치달을 사람이거든요. 성재는 그래서 이유를 한 겹 돌려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그림자 없이도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박진석은 사표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뜻밖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만둬. 성재가 놀라자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내가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여줘.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 말은 허락처럼 들리면서도 시험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사람을 끝까지의 결과체로 판단하니까요. 성재는 그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재는 진짜로 독립한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그날 밤 성재가 사표를 냈다는 걸 듣자마자 얼굴이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붙잡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꺼낸 건 집안이었습니다. 너 나가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아버지 건강이. 성재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 핑계로 사람들 입 막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희가 순간적으로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엄마의 눈이 아니라 권력의 눈이어서 성재는 오히려 더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성재는 그 다음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숨이었거든요. 성재는 문을 나서기 전에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지만 이 공간에서 진짜로 편했던 날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재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은우 후배를 돕는다고 영웅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협박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재는 은호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고생 많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어요? 은호는 한참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전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고맙습니다. 성재는 그 답장이 더 아팠습니다. 은호 후배는 도움을 바라는 말도 위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은호 후배의 생존 방식이라는 걸 성재는 어제 대문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합니다. 멋대로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고성이는 한 달이라고 못 박았고 고성이가 말한 방법은 무궁무진은 그냥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궁무진의 첫 번째 칼날이 곧 정순이 식당으로 날아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재가 독립하고 사표까지 제출한 그날부터 이상하게 은호 주변 사건의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나쁜 사람은 천천히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고성이는 달랐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시작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 제한은 사실 은호를 위한 게 아니라 고성의 자신을 위한 스케줄표였습니다. 한 달 안에 은호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박진석의 의심도 성재의 이탈도 영나의 반항도 한꺼번에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정순이 식당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식당 앞을 서성이는 사람이 늘었고 갑자기 배달앱 리뷰에 이상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음식 먹고 배 아팠어요. 위생이 별로예요. 사장님이 불친절해요. 글들의 문장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너무 잘 쓴 악플이었고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별사람 다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가 왔습니다. 구청 위생 점검이 갑자기 잡혔고 평소와 달리 아주 꼼꼼하게 뒤집어 놓듯 검사했어요. 정순이는 억울했지만 절차는 절차였습니다. 손님들과 몇몇 직원들은 그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 영상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군가 여기 식당 조심이라는 자막까지 얹어 올리더라고요. 은호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됐구나. 고성이가 말한 무궁무진의 첫 칼날이 실제로 날아온 거였죠. 은호는 곧장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난 장사 오래 했어. 이런 거 몇 번 견뎌봤어. 그런데 은호는 알았습니다. 이번 건 몇 번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번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식당을 묻어버리려는 판이었으니까요. 그때 지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강호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도움되기보다는 더 큰 사고를 치는 쪽에 가까웠는데요. 지강호는 괜히 허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가서 그 여자 찾아가서 한마디 할까? 은호는 지강호를 딱 잘랐습니다. 강호야, 너는 절대 움직이지 마. 너 지금 움직이면 그 사람 좋은 일만 시켜. 지강호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은호 눈빛을 보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지강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흔들리면 금방 이용당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런 사람을 너무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역은 원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은호가 식당 이야기와 대문 앞 사건을 털어놓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역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건 그냥 개인 감정 싸움이 아니야. 상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여.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배. 근데 엄마가 무너지면 저도 끝이에요. 지역은 잠깐 말이 없다가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자.
리뷰 조작, 점검 타이밍, 영상 유포 계정 다 연결될 수 있어. 감정으로 가면 우리가 진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엄마 식당이 먼저 무너질까 봐요. 은호는 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그럼 성재 부사장님은요? 부사장님도 어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지혁은 성재 이름이 나오자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친구였고 지혁은 성재가 어떤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버텨왔는지 거의 알고 있었거든요. 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는 지금 자기 인생이랑 싸우는 중이야. 근데 그 싸움이 끝나면 아마 제일 무서운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위험한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바로 그날 성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호 후배, 식당 얘기 들었어요.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성재가 도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성재가 움직이면 고성이가 더 잔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고성이는 잔인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대신 한 가지 부탁드려도 돼요? 고성애 씨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혹시 들을 수 있나요? 성재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성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성재라면 그건 위험하다, 아버지께 들키면 같은 말을 먼저 했을 텐데요. 지금 성재는 달랐어요. 성재는 이미 사표를 냈고 독립을 선택했고 이제는 집안이라는 단어에 목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고성이의 동선을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단골처럼 드나드는 곳, 자주 통화하는 번호, 특정 날짜마다 반복되는 외출, 그리고 그 외출의 끝이 이상하게도 늘 외곽으로 찍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재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고성이가 은호 엄마 식당을 다녀간 다음 날 바로 어떤 컨설팅 업체와 만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겉으론 PR 컨설팅이었지만 실상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보였어요. 성재는 그 사실을 확인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협박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성재는 곧장 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 후배, 이거 진짜로 판이 깔린 것 같아요. 리뷰랑 영상이 자연스럽게 퍼진 게 아니에요. 은호는 담담하게 답했지만 그 담담함 뒤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전 어제부터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더 무섭네요. 그 무서움이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에서 실제로 한 손님이 쓰러졌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식사 후였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이댔고 누군가가 여기서 먹고 탈났대라고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부터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정순이는 손이 덜덜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못 잡았고 은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 손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손님이 구급차에 실려갈 때 은호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손님이 쓰러질 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약통 같은 걸 가방에 숨기는 모습이었어요. 은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이 은호 시선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어떤 선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위생 문제든 탈락의 하든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그게 현실로 튀어나온 겁니다. 은호는 그날 밤 다시 택시를 탈 뻔했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대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사장님, 지금 식당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거 우연 아니에요. 전 이제 확실해요. 성재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은호 후배,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영상 확보부터 해요. 내가 움직일게요. 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고성애 씨는 부사장님까지 같이 묶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성재는 잠깐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나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요. 바로 그때 박진석 쪽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거실에서 은호 얘기를 들은 이후 고성희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박진석은 사람을 의심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긴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망신고 관련 기록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시신이 없는데도 진행된 절차, 누군가가 밀어붙인 결제 라인, 그리고 그 결제 라인의 끝에 찍힌 이름 하나? 고성희와 가까운 누군가의 이름이요. 박진석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단독이 아니었단 말이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고성희가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고성의 뒤에는 또 다른 손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손은 은호 가족뿐 아니라 성재, 영나, 심지어 박진석 자신까지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손일 수 있습니다. 은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식당만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고성희가 만든 판 전체를 뒤엎는 싸움으로 가겠다고요. 지역은 증거를 모으는 쪽으로, 성재는 고성의 동선을 추적하는 쪽으로, 은호는 가족을 지키면서도 여론전을 대비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자 역할이 생겼고 그 역할이 생기자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역할이 있다는 건 싸움이 진짜 시작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호 마음속엔 계속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자꾸 은호야라고 부르던 그 톤, 협박의 톤이면서도 어딘가 되찾으려는 집착 같은 톤이었거든요. 은호는 아직 확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죠. 고성희는 은호를 그냥 협박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불길함입니다. 이제 남은 건 고성희가 한 달 안에 무엇을 더 할지, 그리고 그 한 달이 끝나기 전에 은호가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입니다. 식당을 묻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로 끝날까요? 그리고 성재가 독립과 사표로 끊어낸 줄이 정말로 고성희를 막는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더 크게 휘두를 칼을 꺼내는 계기가 될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비서실장의 1차 조사가 있은 후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은호가 집에 찾아와서 녹음을 들려줬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그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박진석을 더 괴롭혔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결정을 미뤘던 것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성희가 협박을 직접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건 확인됐고 박진석이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고성희가 그 협박을 손으로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요. 한편 박진석은 새벽 5시 집안이 가장 조용할 때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부를 때 목소리가 낮아지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시작됐다는 신호였는데요. 비서실장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심스럽게 묻자 박진석은 종이 한 장도 꺼내지 않고 바로 핵심부터 박아버렸습니다. 고성의 과거, 내가 모르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부터 메워. 회사, 재단, 계좌, 통화기록, 출입기록 다. 비서실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회장 부인의 뒷조사를 한다는 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가족 전쟁의 점화 버튼이니까요. 그래도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이 거짓말을 죽도록 싫어한다는 걸, 그리고 거짓말이 한 번 걸리면 박진석은 끝까지 간다는 걸 비서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비서실장의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요. 누굴 만나도 일상 보고만 하고 문서도 회장실이 아니라 외부 회의실에서만 펼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집안에도 회사 안에도 자기 눈과 귀를 심어놓은 사람이니까요.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건드린 건 재단 회계였습니다. 고성희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돈이 있었고 그 돈은 늘 좋은 곳으로 간다고 포장됐지만 이상하게도 증빙이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결제 라인이 반복적으로 우회했고 외주업체 이름이 몇 달 간격으로 바뀌는데도 계좌 흐름이 닮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회계팀 자료를 뒤집어 보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홍보 컨설팅, 위기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딱 그 단어들이었어요. 은우 엄마 식당의 리뷰가 터지고 영상이 이상하게 퍼지던 그 타이밍과 겹쳤습니다. 비서실장은 속으로 한번 삼켰습니다. 이게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여론 조작 업체로 가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은 고성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알아낸 건 고성이가 집 안금고 말고도 따로 숨겨둔 금고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위치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주 들락거리는 별채 서재, 그리고 늘 잠겨있는 벽장. 벽장 문 자체는 평범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벽장 손잡이는 최근에 교체된 흔적이 있었고 바닥에 긁힌 자국이 무거운 걸 밀어 넣었다는 모양이었죠. 비서실장은 박진석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별채 서재 벽장 안쪽에 금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금고가 아니라 번호키와 지문식으로 보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이 짧았습니다. 열어. 비서실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박진석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는데요. 그 표정은 방법이 없냐가 아니라 방법을 만들면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 안 어기고 열어. 대신 오늘 안에. 비서실장은 선택지를 바꿨습니다. 강제로 뜯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잠깐 비운 사이 보안업체 점검을 핑계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고성의 명의로 연결된 보안업체가 있었고 비서실장은 그 업체 담당을 회장 지시라는 이름으로 호출했습니다. 점검이라는 단어는 늘 가장 안전한 거짓말처럼 쓰이니까요. 그날 오후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종류의 정리된 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사망신고 서류 묶음이었는데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라 현재 지은호라고 함. 지은호가 버려질 때. 비서실장은 순간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지은호 씨가 살아있는데 사망신고라니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더 소름인 건 그 사망신고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행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접수번호, 결제 라인, 담당자 이름, 그리고 시신 미확인인데도 밀어붙인 내부 메모까지요. 누군가가 이 건을 예외적으로 내부비리 행정 처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금 횡령 정황이었습니다. 고성이가 관여한 재단 계좌에서 교육지원 장학사업 예술후원 같은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다시 페이퍼 컴퍼니로 돌고 다시 개인성 경비처럼 분산되어 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카드 전표, 해외 송금 내역, 컨설팅 계약서가 지나치게 깔끔한 서식으로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매번 달라도 문서의 워딩이 똑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만든 문장 습관이었죠. 세 번째는 USB였습니다. USB 겉면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리 두 글자 너무 짧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비서실장이 USB를 바로 꽂지 않은 건 그 안에 뭐가 있든 그건 이제 증거가 아니라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였어요. 비서실장은 그대로 봉투에 넣어 회장실로 가져갔고 박진석은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열면 고성희와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전쟁이 되겠죠.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경찰 라인, 내가 믿는 애로 연결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신고까지 가십니까? 박진석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남편의 눈이 아니라 회장의 눈이었는데요. 내 집안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법이 무너진 게 문제야. 그날 밤 박진석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이 먼저 경찰서로 갔습니다. 흔히 이런 건 회장이 직접 나서면 압력이란 말부터 나오니까요.
비서실장은 담당 수사팀장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사망신고 서류, 재단 회계 흐름, 페이퍼 컴퍼니, 목록, USB 원본은 봉인 상태로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언론 타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더 절차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자료를 넘겨받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은호 사망신고는 단순 사문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인 정황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내부 라인을 건드렸다면 그건 고성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성희는 원래 증거가 움직이면 공기가 바뀐다는 걸 직감으로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 밤 고성희는 별채 서재로 들어가 벽장을 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달랐어요. 교체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챌 만큼 각도가 달랐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열었지? 고성희는 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칼 같았습니다. 비서실장님, 오늘 별채 쪽에 사람 드나들었나요? 내가 뭘 놓고 온 것 같아서요. 비서실장은 단 한 번도 숨을 들이키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모님. 점검 일정도 없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그럼 내가 착각했나 봐요. 전화를 끊자마자 고성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확신한 얼굴이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금고를 열었고 누군가가 이제 자기 과거를 들추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날 이후 고성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은호 엄마 식당 거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결정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시켜 지강호 주변을 맴돌게 하고 돈과 불안을 동시에 던져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은호가 그걸 눈치채는 순간 은호의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고성희가 식당만 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쪼개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박진석 쪽에서 먼저 칼이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박진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평온하게 말했는데요. 그 평온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성희야, 내가 숨기는 게 뭐냐? 고성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무슨 오해를?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야? 한유라 사망신고, 지은호 보육원 시절 이름의 사망신고. 이거 내가 했지? 한유라가 한우진 쌍둥이 동생 맞지? 그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딱 한 번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그 짧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표정을 회복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한유라가 누군데요?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 내 금고에서 나왔다. 한유라는 지금의 지은호이고 동시에 한우진의 쌍둥이 동생이잖아. 고성희는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고성희는 계산을 바꿨습니다. 부인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공범을 만들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둘 중 하나로요. 고성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경찰에 넘기면 당신도 안전할 것 같아?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이냐?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협박은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난 경고야. 나 혼자 죽는 판이 아니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고성의 동선 전부 기록, 접근 차단, 증거 봉인. 그리고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경고 고맙다. 그래서 더 확실히 하겠다. 그날 밤 은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지은호 씨 한유라 사망신고 확인하니 진짜 돼 있었어요. 곧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겁니다. 참고하세요. 은호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은 사람 마음을 한 번에 부숴버리거든요. 은호는 숨을 고르고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제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돼 있대요. 지혁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답했습니다. 은호야, 그럼 이제 싸움이 달라져. 협박이 아니라 범죄야. 우린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긴다. 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나려는 걸 참느라 목이 아팠습니다. 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은호야라고 부르던 그 집착은 사랑도 모성도 아니었어요. 도구와 소유였습니다. 자기 계획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와 소유. 그리고 박진석이 경찰에 넘긴 봉투가 열리는 순간 고성이가 쌓아 올린 안전한 가면은 무너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고성이가 무너질 때 그냥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요. 은호 가족일 수도 성재일 수도 영나일 수도 심지어 박진석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의 진짜 싸움은 하나입니다. 경찰이 고성이를 부르기 전에 고성이가 먼저 증거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박진석이 먼저 고성이를 법으로 묶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호는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기 이름을 다시 살아있는 이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고성이의 복수와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